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겨울이긴 한데 어제 오늘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살만합니다. 아. 네. 적응해야죠, 추위에. 그렇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인데 뭐 좀 준비하고 계세요? 아 전혀 준비 안 합니다. 안 그래도 어제 집에서 아이들이 서운한 거 아닙니까? 24일 날 네. 일찍은 들어오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설마 24일 회식하고 이런 거 아니죠? 아닌데 제가 일단 아버지? 답변을 예.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그날 일찍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예. 야. 딱히 선물 없어도 네. 좀 그래도 24일은 좀 케이크도 사가고 부인을 위한 깜짝 선물도 준비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들께 깜짝 선물을 위한 광고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이 많이 되시죠? 자,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전액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혜택만 챙기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지난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 빠른 설치 동시에 빠르게 사은품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지인 추천 시 최대 8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보고 연락 주셨다라고 하면 비밀 혜택 있다고 하거든요. 요거 뭔지 너무 궁금해요. 자,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휴대폰 네,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요거는 진짜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좋을 것 같아요. 자, 2주 만에 차오르는 자신감, 디어오늘 동키 크림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던 나에게 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작은 선물 어떠실까요, 구 기자님? 네. 오늘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네, 자, 유럽에서는 화이트 골드라고 불릴 만큼 귀한 동키 밀크를 한 통 가득 담은 디어오늘 크림을 소개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국내 유일 직영 목장에서 착유한 동키 밀크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추워진 날씨에 피부가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동키 크림은 바르는 순간부터 광채가 살아나고 끈적임이 없이 쫀쫀하게 피부를 코팅하듯이 보호해드립니다. 밤에 듬뿍 바르시면 다음 날까지도 정말 촉촉하다는 후기도 정말 많고요. 주름, 미백 기능성까지 인증받은 디어오늘 동키 크림 지금 3세트 3개 세트 52% 할인되어서 56,160원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착한 가격에 고기능성 크림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광채가 나긴 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그쵸. 예. 더보기 링크로 들어가시거나 전화번호로 동키 크림 이렇게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바르면 광채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100% 환불해 드린다고 합니다.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디어오늘 동키크림 010-6380-4733 010-6380-473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할인 링크는 지금 저희 취재 편의점 댓글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아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업무 보고 오늘은 산자부 지금 시작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실 참모들이 날마다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해서 오늘 좋은 점 어땠는지 하고 뭐 평가하고 뭐 더 할지 고냐 스톱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결심하시지 않는 한 고다. 무조건 그럼요. 고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평가가 매우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분께서는 업무 보고에 대해서 주로 어떤 평을 좀 들으십니까? 자, 김은지 저 기자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국정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좀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차원에서는 바뀐 시절을 좀 체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특히 이제 여의도 정치부 기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돌아가는 사정만 알고 정치적이나 정무적인 사안이 굉장히 밝은데 정책 하나하나가 이렇게 돌아가나 싶어가지고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다만 시민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너무 재밌는데 당사자라면 정말 압박 면접을 받는 느낌이긴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난 긴장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첫 번째로는 그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 주권 정부라는 슬로건에 맞게 정말 질문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궁금증 같은 걸 풀어준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기꺼이 좋은 일로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부처의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진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사이즈가 크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기관에 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하는 책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검증대에 세움으로써 예를 들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낙하산 사장이라는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그 기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가, 결국 국민들이 낙하산이라는 사람이 오면 안 되는구라는 가치판을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효과가 큰, 효능감이 큰 업무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인상적인 장면 어떤 거예요, 김은지 기자님? 저는 사실 김의겸 세만금 청장이 굉장히 곤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통 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관련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굉장히 질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질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세만금 청장한테 사실 정치적 논리로 계속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솔직하게 여기서 끊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아예 이렇게 매조지으면서 뭔가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당사자들은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가 나중에 알아. 저는 그 전북지사가 지명한 자리인 줄 알았더니 대통령 임명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해서 이제 김의겸 전 의원이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이거 지금 뭐 30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 희망 고문 아니냐, 이제 적당히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통치 스타일이 막 드러나는 장면인 건데, 뭐 이제 언어도 뭐 그 현장에서 팍팍 쓰고 해서 저도 이제 막 취재해 보니까 어제 그 문화부 소관 단체들이 그 대상이었잖아요. 업무 보고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특정은 말을 하지 않겠지만 기관장이 그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밤새 공부했다. 좋은 효과죠. 밤새 공부했다. 해야죠. 밤새 공부했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피곤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대통령한테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다. 이러면서 생중계는 너무 좋다. 그러니까 기관장들도 긴장감은 있지만 이렇게 일하게 되는, 이제 업무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는 뭐 이런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말기실람식으로 사실은 어떻게 다이렉트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그런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의 대화 같은 걸 보면 그 탈모 약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보험 급여의 문제를 다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절대선이고 무조건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장관이 이렇게 생명과 존엄의 문제, 다른 질병에 관련된 문제로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또 답변을 함으로써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토론으로 느끼고 결국은 정책 판단도 국민들이 이거를 추진해야겠다 아니겠다를 마음속으로 정할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런 건전한 생산적인 논쟁의 장으로 업무 보고가 점점 진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대목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이제 탈모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탈모와 비만을, 이거는 사실 생존의 문제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된다. 국가가 나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실패한 데서는 2022년 공약이었죠. 공약이었는데 자기가 이번에는 안 넣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그 젊은층, 그리고 또 탈모가 젊은층 사이에서, 그리고 또 이제 여성들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즉각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이거 2030 표와 관련된 거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정은경 장관은 그거를 이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냐?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위중한 질병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국가가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는
뭡니까 저 희귀 질환 예. 관련된 저 국장이 그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가지고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사람당 희귀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6천에서 1억 정도까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냐? 대통령도 또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한정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 예. 그렇죠. 어디에 어떻게 쓸지 그렇게 하는 게 효능감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직접적인 토론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부처별 업무 보고까지 라이브로 열면서 이제는 전 국민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 탈모 문제가 생존의 문제인가? 아니야. 희귀 질환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되고 다 직역별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설레임도 들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생중계라고 하는 게 저희가 대통령실 기자 생중계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그 대변인만이 아니라 기자들도 똑같이 시험대에 올라서 이제 국민들이 보시는 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 또한 이제 공직자도 그러니까 그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하시는 고위공직자들도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긴 하지만 대통령 또한 국민들이 보시면서 그럼요. 어떤 말과 어떤 태도를 하는지를 예. 다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강점과 약점을 저는 다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한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선제적으로 해서 그것은 의미가 있고 긴장감도 확 올라가는데 다만 똑같은 질문을 너무 여러 번 함으로써 그 사람을 너무 몰아세우는 방식이 어차피 국민들은 다 보고 첫 번째, 두 번째 답을 못했으면 저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 효과적일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조정하면서 고쳐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학재 사장과의 이거 티키타카는 그 논쟁을 넘어서서 지금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 예.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이학재 사장이 직접 인천공항에 출입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기자 간담회까지 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방어할 만한 얘기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데 선거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학재 사장 자체가 차기 이제 인천시장 후보군 중에 맞습니다. 하나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심들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이학재 그 사장이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여간 당시에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글로벌 공항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적임자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본인이 네. 간담회를 열어서 해명을 하긴 했지만은 저는 지금도 대통령의 지적이 틀렸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외화가 밀반출될 혐의들을 적발을 한 것들만도 수백억 가량이 되기 때문에 올해 11월까지 통계 기준으로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여러 가지 위장수를 통해서 그런 외화가 반출되고 있는 현황들을 설명하는 게 공사의 책임자로서 응당 책임 있는 자세였는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대통령의 질문에 주변적인 답변을 하면서 헤매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과연 대통령이 이학재라는 사람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이기 때문에 질타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 공직을 맡을 사람으로서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것인가? 제대로 본 국민들은 후자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학재 사장은 스스로의 언행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책무를 돌아봐야 될 시간을 갖는 것이지 이걸 본인이 정치장에 뛰어들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 여기는 태도 자체가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저는 새롭게 아는 사실이 저희가 이제 전직 의원들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병국 의원이 저기가 있었네. 아 진짜 여기저기 예. 저는 이학재 의원도 너무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예. 업무 보고에서 나 아는 분인데 보니까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가 있고 이제 정병국 의원도 예.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직 의원들이 일종의 이제 막 많이 가 있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 시작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 속의 대응과 국민의 삶을 놓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행정 영역에서의 허위 보고, 동문서답. 네.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네. 용납할 수가 없다. 동문서답 누군지 알 수 있죠. 보니까. 네. 지나갑니다. 인물들이. 그러니까 행정은 또 다르다. 여의도 정치 문법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뭐 때로는 뭐 이제 거짓과 막 이렇게 꼼수를 많이 부리는 분들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말해놓고 책임 안 지고 그리고 내가 언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비판 기사도 많이 쓰는데 행정에서는 이거 용납 못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산업부 업무 보고 진행 중에 있는데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관세 협상 예. 네. 김정관 장관이 그 트럼프가 뭐라 그랬죠? 뭐 가장 터프한 협상가라고 했나요? 협상가라고 예, 했었죠. 예. 이제 그렇게 성과를 냈는데 그래서 좀 대충 넘어갈지 아니면 또 이번에 매의 눈으로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신상 필벌이 중요하다인데 신상만 있고 필벌은 그동안 없었는데 신상 필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 보고 보면서 또 느낀 게 네. 생각보다 대행 체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미 맞아요.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애매하게 계속 시간을 끌다가 비어 있는 어떤 뭐랄까요 행정과 관리의 공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새 정부가 좀 빨리 그런 부분들도 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정말 네. 많은 기관들의 대행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어제 얼마 전 취재해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아니 좋아한다는 거예요. 계속 천천히 해라.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 가져가면 된다. 왜냐하면은 사실 고액 연봉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취재했더니 제2의 이진숙을 꿈꾸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어서 자기 정치에 예. 도움을 받고자 하는 행태 그런 차원에서 어제 기자회견도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움.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저는 사실 이걸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일방적으로 혼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야단 드는데 맞은, 두 사람의 네. 관계성을 우리가 이제까지 네, 많은 그렇죠. 장면에서 봐왔는데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이 동등하게 싸울 수 있는 사이인가라는 네. 좀 농담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되어 있는 계엄 연루되어 있는 의혹이라고 하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내란 특검이 김건희 씨 연루가 없었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 근거가 김건희 씨 주변의 어떤 진술을 종합해 보면 김 씨가 이후에 그 윤석열 씨한테 너 때문에 다 망했다라고 질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그게 과연 진짜 계엄의 연루에 없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나왔던 JTBC 보도를 보면 이게 구속 취소 이후에 있었던 또 그렇습니다.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계엄하고도 한참 시간에 떨어져 네. 있는 3월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특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아는 사실관계랑 좀 달라가지고 오! JTBC 보도가 예. 그러니까 뭐 새로운 단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 김건희 씨가 윤석열한테 이제 화를 낸 시점을 두고 예. JTBC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 예.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다음에 직후에 그런 계획을 망쳤다 이렇게 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당일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네. 관저에서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저는 말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둘 다 네, 있나요? 그러니까 뭐 네. 둘 다인 건지 뭐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자주 바에 화를 낸다고 따르면은 들었습니다. 뭐 예. 김건희가 당연히 윤석열을 예. 질타하는 일이야. 그게 그렇죠. 뭐 하루 이틀 일상입니다. 일이겠습니다마는 예.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계엄이 해제되고 관저에 왔을 때 그런 이제 뭔가 이제 화를 냈다 이렇게 예, 들었는데 그건 질책 사유가 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결국은 예. 그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의 수사 결과 중에서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의 계엄 빌드업이라는 것은 김건희로부터 시작해서 김건희로 예. 끝난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이고 양자가 매일 만나는 사이기 때문에 여러 네. 가지 그리고 심지어는 업무상으로도 V0라는 현실이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중차대한 계엄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내란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건희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 윤석열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런 결과물을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것이냐 맞습니다. 이런 식의 사실 의혹을 갖다 보니까 하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든 종합특검에서 하든 간에 김건희를 가운데 놓고 네. 주변 인물들을 이제 방사형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위한 변소를 좀 드리면은 여하간 비와폰이든 뭐든 간에 계엄 당일에 동선이나 행적 그리고 심지어는 김건희 묻었다고 하는 그 대통령실 직원들의 여러 가지 동태까지도 종합적으로 살폈는데 적어도 계엄 해제를 전후로 한 움직임은 김건희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징표라는 게 윤석열이 10시쯤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치면 김건희가 만약에 뒤에서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한다면은 그럼 계엄 선포 시점이 늦어지는 부분에서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전화를 건다거나 이런 액션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같은 공간에 없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CCTV 상으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구중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았나 싶은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당일에 결정을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계엄이라는 것도 뭐 이미 심지어는 빠르게는 뭐 2023년 10월부터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사이에 김건희의 영향을 받았다는 부분들을 새롭게 수사해서 밝힐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내란이 그 딱 터졌을 때 그 즉시 수사에 착수해서 그러니까요. 예. 증거들을 쫙 압수를 해야 예. 되는데 이 내란 특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비상계엄이 터지고 6개월 후에 출범한 특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12번도 더 지워요. 그럼요. 증거인멸 예. 싹 하고 비화폰 같은 경우에도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화폰에 대한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얼마든지 증거인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즉시 난리를 안 쳤겠어요? 이 김건희 씨의 성정상 예, 그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되게 답답해했던 게 경호처 영장이 계속 꺾였다라고 맞아요. 하는 부분이거든요. 경호처가 그 비화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음. 계속 그 영장들을 경찰이 올렸는데 검찰 단계에서 꺾여가지고는 수사가 계속 막혔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 제 기억에 윤건영 의원도 계속 맞아요. 경고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면서 이 부분이 좀 비게 되고 우리가 이번 결과에 대해서 계속 좀 아쉽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조은석 특검이 뭐 수고는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봐줄 사람 다 봐줬다. 예, 김건희를 정점으로 해서 검찰 라인들 싹 다 봐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예, 게다가 예. 심우정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로 사건을 넘긴 예. 거긴 한데요. 그 물론 매조짓지 않고 경찰로 넘긴 건 그래도 잘했다라고 정말 백번양보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이유가 본인들의 이해 충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시항고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 팀에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내란 특검 안에 다양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팀에 아마 배정해가지고 결과를 내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 부담스러워서 넘긴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밖에 예.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은 것이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도 결국 검찰주의자로서의 그 한계를 넘지 못한 수사 결과를 낸 거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침표 찍지 말고 길을 터주면 되는데 그 길을 막아버리고 네. 나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렇죠. 그 증거도 보면 진술서거든요. 강제 수사나 혹은 만나서 직접 이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진술서를 냈다라고 예. 지금 특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술서 정도로 털어주기엔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당시 언론사 속보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과 이게 맞지 않았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던데. 저는 이제 여기서 사실은 조은석 특검이 미진한 부분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냐.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종합 특검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라는 이름이 달린 특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동의하는 바이지만은 일정 정도 피로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뭔가 좀 정치하게 특정하게 다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박성재 특검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특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네. 조은석 특검에서도 2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면 네. 이분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김건희 일가와 관련된 네. 여러 가지 뒤치다거리란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뿌리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 창원지검과 긴밀한 소통 속에서 여러 가지 법률 검토 보고서가 법무부에 작성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박성재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나. 김건희의 집사 이상 이하도 아닌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건희가 결국 자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벌였던 여러 가지 행각들이 박성재를 중심에서 놓고 보면 해결될 일들이 많은 것이고 결국은 이 문제라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김건희 범죄를 방기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특검으로 이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직무유기나 여러 가지 수사 무마의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김건희 특검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성재라는 법무검찰의 총집합체를 가운데 놓고 수사를 하게 되면 김건희를 봐준 여러 가지 검찰 일각에서의 그런 부정 행위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특수한 수사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차 종합특검을 한다라고 하는데 벙벙해요. 그 2차 종합특검 뭘 밝히겠다는 거냐. 그 사실은 조희대도 길을 막아버렸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혐의 종결 처리해버렸고 지규현도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기소를 하긴 했는데 나중에 다 무죄 방면될 수 있을 만한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 흐지부지 돼가지고 양승태처럼 다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박성재라는 키맨을 새롭게 세워서 박성재를 중심에 놓고 그렇죠. 네. 수사에 동선을 그려야 된다. 왜냐하면은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문건을 만든 부분과 관련된 수사가 조은석 특검의 박성재를 향한 수사였고 그 과정 속에서 발각된 부분들이 뭐냐면 김건희의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움직인 정황들은 그렇죠. 예. 또 김건희 특검의 토스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종합 특검이라는 것이 조은석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공통 분모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 가장 적합한 피의자성을 가진 사람이 박성재인 것이고 이것이 검찰이 스스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호하기 위한 논리로서 자기를 방어했던 부분을 또 허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네. 이 의혹 당사자를 중심에 있는 특검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구경 기자님. 예, 집에 야.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늘 이제 집에 가도 아이디어의 될것 같아요. 공보이십니다. 네. 네. 30분 먼저 퇴근. 자, 지금 뭐 여러 속보가 좀 들어와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에서 로저비비의 선물, 김기현 전 당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17일이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28일까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현재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수사 성과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온 건데 김우진 전 차관이 구속이 그러니까요. 구속됐어요. 네. 김호진. 근데 사실 그것만 보도라도 그럼 박성재랑 한덕수 왜 구속이 그러니까. 안된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뭐 여튼 이게 이제 21g으로 이어지는 김건희 씨 관저특혜 의혹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 성과가 났기 때문에 아마 기소하고 또 하나의 연이어서 가는 김건희 씨 혐의가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민주당이 지금 시점에서 특검을 얘기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좀 창의성 있고 국민들의 이목을 끌만한 걸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김건희 특검도 연말에 수사가 끝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네. 보면은 김호진을 구속해서 지금 수사를 또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호진은 시작점인 거지 종점은 김건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김건희 특검이 보내고 있는 신호는 뭐냐면 수사 기간 연장해 주세요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 왜냐면 지금 압수수색을 왜 개시합니까? 만약에 예. 그냥 넘겨서 경찰이 처리하라고 할 침산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종합특검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해달라는 요량이라면 네. 굳이 지금 김기현 자택을 압수수색을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호진 구속을 왜 시키겠습니까? 네. 김호진이 구속되면 최소 열을 잡아놓는 거고 더하면 20일이라서 그 기간을 다 합치면 수사가 끝나요. 그러네. 그러면 그 김건희 특검은 얘기하고 있는 바가 네.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면 그걸 정치하게 민주당이 파악을 하고 예. 법안을 고쳐서 다시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기간 수사하겠다는 연장은- 사람 왜 말리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럼 기간 연장은 오히려 쉽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네. 다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처럼 뭐 위헌 소지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네. 통과시키면 되는데 민중기 특검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독려해서 아직 밝히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기현 차량 기록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김기현 차량이 왔다 갔다라는 거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해도 됩니다. 지금 신호를 네.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좀 더 수사하게 해주세요. 네. 네. 우리 수사하게 해주세요. 게다가 그 돈이 로저비비를 산 돈이 김기현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의원의 계좌에서 나왔다라고 예. 또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사자가 지금 청탁금지법 피의자로 입건됐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아니라 지금 의원으로서의 문제가 비화되고 있어서 이 사건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러니까요. 네. 28일이 곧 다가옵니다. 아니 근데 그쵸 이거를 막 다시 뭐 3대 특검을 다 묶어가지고 최혜병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이거를 왜 그렇게 해서 종합특검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건 바이 건으로 최혜병은 끝났으니까 끝내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미진한 게 너무 많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해서 계속 수사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낼 수 없으니 예. 박성재라는 키맨을 새로 내세워서 박성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되고 아유 우리가 다 하네. 예, 김은지, 구경, 예, 두 사람 훌륭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기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구경 기자의 100%다 이겨봤습니다. 묻어가는 예. 걸로.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제 방송에서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동양 TV, 예, 여러분. 제 네, 방송에 동양의 생각이 안 나요. 하다 정치상권. 보면. 잠깐 이정주 현상이 나타나네. 취재 편집에 와서 다 털리고. 예. 훌륭한 인터뷰가 아, 계셔가지고. 네,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좋아요. 예.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복잡하고 길게 생각할 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무 정무 판단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결심했으면
간다. 예. 저는 이렇게 그럼요. 단순명쾌하게 네. 정치가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는 게 너무 답답해요. 왜 이렇게 막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럼 원포인트로 탄핵해라. 신인규 변호사가 매주 얘기하고 있어요. 아. 조희대 탄핵 왜 안 하냐. 1년째. 근데 또 뭐 놓쳤다, 아쉽다. 그건 저희도 다 알고요. 정치는 해법을 내는 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법을 내야 되는데 매우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MBC 보도가 나왔어요. 그 필립 골드버그 전 미국 대사를 MBC가 어제 미국 인터뷰했더라고요. 특파원이 인터뷰를 했던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이제 골드버그 대사가 얘기한 것 가운데 첫 번째는 조태용 예. 국정원장을 만났다. 12월 3일 당일 밤에 당일 만찬을 밤에 했다는 거잖아요. 8시에. 근데 굉장히 얼리 디너였다. 예. 너무 일찍 끝났다. 왜 이렇게 일찍 끝나지? 그런데 아무런 낌새, 예. 아무런 힌트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조태용을 통해서 보낸 거잖아요. 눈 미국에. 가리려고 했던 그렇습니다. 거라고 보이는 자리 아닙니까? 예. 당사자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리고 좀 두 번째 포인트는 다 떠나서 우리가 그거 뭡니까 한덕훈 사태. 네. 한덕수와 한동훈이 그때 공동정부를 하겠다. 근데 한덕수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너무 그렇죠. 이상해서 예. 만났더니 한덕수가 한다는 말이 대통령은 한 사람이다. 윤석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예요. 예. 그러면 당시에 한동훈이나 한덕수나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기들끼리 짬짬이해서 해먹을 예.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비상계엄은 해제돼야 되고 왜냐하면 그때 한동훈 대표가 자기 생명, 그러니까 저는 그 김어준 씨가 받았던 그런 위협을 한동훈 대표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했어요. 예. 자기 사살 피.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해제를 해야 돼. 개인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한덕수를 만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만나서 독대도 했었잖아요. 예.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예, 그때 윤석열 청와대 만나러 대통령실 갔다 왔잖아요. 종합을 해보면 야 미국 동맹국인 그러니까요. 미국을 그냥 어떻게 깔아뭉갰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타고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이래서 안 오는 겁니다.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면 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벌어진 날이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예요. 예. 그리고 지금 골드버그 대사랑 만나서 만찬했다는 거고 조태용 분명히 네. 계엄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을 사람이 아닌데 그쵸. 이런 식으로 미국을 속이는 행동을 했다는 거고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계엄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다는 전제하에서 12월 4일 일정이 뭐였냐면 조태용이 미국에 가는 거로 돼 맞아요. 있었어요. 그럼요. 가서 네. 5일 날 CIA 국장 내정자와 원래 사실은 만나기로 면담이 돼 있었는데 미국을 감쪽같이 속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트럼프를 감쪽같이 속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과거에 독재자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72년 10월 17일에 유신을 선포했는데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때도 보면은 미국이 대선 기간으로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그런 때 틈나가지고 동맹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정부를 미국이 승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뭔가 아닌 척하는 어떤 작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자기들 딴엔 굉장히 정교하다고 생각했던 하지만 실체를 열어보니까 굉장히 초라했던 그 작전들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을 이용해가지고는 미 대사의 눈길을 이제 끌었던 것이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날 키르기스스탄 대통령도 맞아요. 한국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날 오전과 점심에 윤석열 씨와 만나가지고는 그 대통령이 어떤 외교 일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가야 돼서 그냥 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뭔가 우리는 지금 전혀 이런 비상계엄의 낌새가 없는 것처럼 하다가 뭔가 깜짝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된다라는 걸 거꾸로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것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충분히 정말 자기들까지는 뭔가 대단한 계획인 것처럼 했던 게 아닌가. 어. 하지만 끝나자마자 바로 조태용 당시 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 가가지고 뭐 쪽지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 인원도 다 그날 회의를 했잖아요. 밤중에 국정원 네, 그럼요. 출근 그것도 다 윤건영 시켰고, 의원이 그것도 폭로했던. 윤건영 의원이 폭로했던 거죠.
정말 다시 생각해도 진짜 깜찍한 사람들이네. 네. 그리고 5시 정도에 김건희 씨한테 문자를 받았고 그 다음 날에 답장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내용인지는 두 사람이 밝히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네. 적어도 그때 헌재에 나와서 조태용 전 원장이 했던 이야기는 이례적인 일이었다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뭔가 국정원이 이 계엄에 연루 안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네. 이 시간에 미대사의 어떤 눈을 가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퍼포먼스가 진짜. 있었거든요. 네. 자, 참 이 참담한 세력의 핵심이 이제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경찰이 전광훈 씨, 신혜식 씨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보안 수사권. 아, 이제 등장을 했어요. 예. 첫 등장이다. 자,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 논의가. 예, 예, 사실은 지난번에 있었던 대장동 일당 5인방에 대한 그 사건에서 항소폭이 예, 그때 항명한 적이 있죠. 예, 집단 항명 18명 네. 등에 대해서 지금 강등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나온 게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줘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보류 이런 네. 건데 지금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예를 들어서 뭐 정광훈이 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신해죽이 집회를 선동하고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1월 19일에 서부지법에서 법원을 파괴한 폭동이 일어난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맞습니다. 주동자로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한 수사 기간이 지나 고과했고 그러면서 아마도 송치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검찰이 어떤 연유로 보안 수사했다는 거 소식이 안전하게 있을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 브리핑을 통해서 드러내놓고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검찰이란 데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을 부여해야 되는지를 놓고 많은 고심들이 있으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정말 이런 국가의 운명을 가른 중차대한 사건을 놓고 한번 경찰이 옳은지 검찰이 옳은지를 국민 앞에서 명명백백히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게 저는 업무 보고 자리가 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업무 보고 자리에 대통령이 그 당시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든 누구든 배석한 상황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이든 수사 경과를 묻고 네. 이건 왜 검찰이 보안 수사를 지시한 거예요. 검찰청을 업무 보고할 때 똑같이 네. 그런 식의 형태를 통해서 국민적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네.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가려보자. 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아, 오늘 제안 많이 하네요. 제가 야, 지금. 그 아이디어가 넘치시네요. 아니, 구계영 기자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그러게요. 정부로 보내야 돼. 국회로 보내야 돼. 보낼 때 너무 똑똑하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종일 업무 보고를 받는데요. 지금 아침에는 산업부하고 중기부, 그다음에 오후에는 기후에너지부. 기후에너지부 그리고 행안부, 네. 경찰청. 안에서 들어있구나. 네. 오늘 네. 행안부 경찰청 오늘이 날입니다.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디데이입니다. 오늘 예. 디데이입니다. 경찰. 예. 확실히 업무 보고 때 이 보안 수사권 문제 그리고 그럼요. 경찰이 네. 수사 역량이 그렇게 후진지 검찰주의자들은 그 경찰보다 우리가 수사는 잘한다 검찰이 우리가 훨씬 똑똑해 이거를 늘 피력을 하는데 네.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 경찰의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네. 다이다이 맞다이 한번 떠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심우정 전 총장 수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경찰이 명운을 걸고 여기서 자기네들이 어떤 걸 좀 보여줄 수 있는지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역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사받거나 기소됐던 적들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꼭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은석 특검에서 특검보들이 여러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제 법무 검찰 파트를 맡은 사람이 장우성 특검보란 분이 있어요. 유일하게 특검보 바운데 경찰 출신입니다. 아. 네. 근데 이분의 이력이 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전직 검사 출신들을 기소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분의 역할이 컸던 것 같고 네. 이분이 사실은 윤석열의 나쁜 점을 일찌감치 알아본 사람이에요. 2019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예.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윤우진이라고 하는 전 세무조사 아시죠? 네, 윤우진 검찰 알죠. 간부를 예, 예. 형, 동생으로 둔 소윤 대윤. 그 과정에서 뉴스타파 등등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문제에도 윤석열이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지 예.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영장을 번번 윤우진과 관련 신청할 때마다 2012년에 예. 수사팀장이었는데 그걸 기각한 검찰에 대해서 이유와 영문모를 기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나왔던 분이거든요. 예. 그분이 안타깝게
안타깝게도 공직을 2020년에 그만뒀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이 너무 잘 나간 거죠.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나갔어요. 예. 경찰서장을 하다 나가셨는데 예. 그 윤호진에 대한 수사는 예전에 본인이 팔팔할 때 예. 2012년에 했던 수사였고 예.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던 겁니다. 예. 그 사람이 10년 가까이 이제 어떻게 보면 10년은 아니죠. 10년 야인으로. 가까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20년에 나가서 이제 법무법인에 있다가 이번에 특검보로 이제 화려하게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특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에 비춰 보더라도 무조건 검찰이 옳을 수가 없어요. 윤우진 종국적으로 법원에 어떤 판단이 유죄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찰 수사의 정당성이 뒤늦게 입증이 된 겁니다. 그때 왜 수사를 못했을까요? 건건이 검찰이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제 식구를 감싸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은석 특검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습니까? 저희가 날마다 매일마다 힘내세요, 열심히 하세요, 응원합니다. 정말 취재 편의점 입이 마르도록 조은석 특검을 응원했는데 결과는 결국 검찰주의자의 결론인 거예요. 제 식구 감싸기 해버리고 다 꼬리 끊어버리고 법원 검찰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역이야. 야 우리 식구들을 못 건드려. 무슨 식구파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아 결국 검찰 출신에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취재해 보면 국회도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진짜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회 안에 와 있는 검찰 출신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 검찰주의자들이고 내부에서 문 닫고 의총할 때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히다고 얘기를 해요. 국회에서 검찰 출신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딱 한 명 있대요. 검찰 개혁의 진심인 분. 제가 나중에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누군지 알 것 같죠. 딱 한 사람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위원회 들어갔던 위원들이 해주는 얘기입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검찰주의자들을 도처에 있어요. 로펌이면 로펌, 정치권이면 정치권, 뭐 현업에 있는 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뿌리를 캐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경찰 이번에 경찰이 확실히 결심을 해가지고 역량을 보여주면 서로 경쟁해야 돼요. 그렇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가지고 경찰도 보겠어요. 제 식구 감싸기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요. 근데 사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게요.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를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그럼 검찰에서 뭔가 수사를 하거든요. 실제로 역대 경찰청장의 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검찰이 수사를 되게 잘해가지고 감옥에 많이 갔었습니다.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결국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특검이 그래서 많은 기대를 얻었던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특검이 검찰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못하다 보니까 기대가 좀 저희가 이런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MBC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쿠팡 청문회 하고 있거든요. 국회 과방위에서. 그런데 쿠팡이 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쿠팡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없다. 라는 이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가지고 이번 사건으로 쿠팡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보고서에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 보고서를 좀 제출해달라라고 국회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하나도 안 냈다는 거죠. 지금 오늘 아침에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이혜민 의원 오셨다 가셨는데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그 정부 부처에서 자료 안 내놔가지고 국정감사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젠 기업들이 그러고 있대요. 자료를 안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할 수가 없대요. 진짜로 쿠팡은 정말 우리 정부랑 국회를 알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 상장한 법인이고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영업 이익이나 매출은 거의 다 발생을 하는데 아니, 돈은 여기서 벌고 실제로 이제 쿠팡 INC라는 쉽게 지주회사격인 거죠. 위에 있는 회사가 그 미국에 있고 김범석 의장이라는 사람은 최소한의 책임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전직 대표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물러난 사람조차도 국회에 안 나오겠다고 하는 그 배짱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용인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이런 식의 책임도 지지 않고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돈을 벌어가는 행태를 언제까지 우리가 묵과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까봐 국내에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는 일체 자료를 내지 않으면서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하면 이제 4영업일 안에 그 내용을 이제 공시를 해야 되니까 이걸 낸 거예요. 자료는 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위장해서 낸 거죠. 그러니까 미국 법정으로 가서 우리가 집단 소송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의 책임을 확실히 물리고 이 쿠팡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럼요. 보도를 해서 네. 이런 기업 망해야 됩니다. 쓰지 말아야 되는데 안 쓰고 계세요? 저는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어. 집에서도 보면은 이제 다음 날 일찍 오는 배송에 너무 이제 맞아요.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기다림의 미덕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이번 기회에 확 바꿉시다. 탈팡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일교 말입니다.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은 절대 이걸 받지 않겠다. 이유는 이게 정치적으로 물타기가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속내를 좀 취재해 보니까 실제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 통일교의 소나기 안에 그러니까 부지부식간에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예,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규모가 안 나와 다들 이제 약간 쉬쉬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이제 견적이 안 나온다 이제 이런 예, 예.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되치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 말리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통일교 특검은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돈이 280억이 그 천정궁에서 나왔잖아요. 예. 근데 돈이 이렇게 발견됐는데 경찰이 그 수사 부분은 잘하면 되겠죠. 경찰서에 대한 비판이 있죠. 경찰 뭐 하냐라는 예.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쵸. 뭐 경찰 검찰이 춘천 아니라 경찰서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네. 수사가. 그러니까 계속 이게 뭐 자고우면하지 말고 해야 될 수사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네. 뭔가 털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건 좀 뭐라고 구분해서 봐야 될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다양한 집단들을 접촉하려고 애써 노력하는 것 같고 사실은 그건 통일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촉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서 뭔가 의혹을 확산시키는 방식이 맞아요. 그렇지 네.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돈 문제가 오고 갔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저희도 보고 뿐만 아니라 수사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네. 좀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난 거 자체를 가지고 뭐 7번 만났다, 뭐 선거운동 하는데 캠페인 하는데 누구라도 오면 사진 찍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악용하는 게 문제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막 다니면 모르는 분들이 사진 사진 찍자고 찍자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네. 근데 또 그 사진을 안 찍으면 또 좀 그죠. 뭔가 매몰차게 안 된다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생방송 중에 와서 사진 찍자고 하니까 진짜 난감할 때가 너무 많은데 저 사실 연예인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왜 저랑 사진을 찍어서 뭐 하나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 아마 가져가서 지우실 거예요. 아이고 못생겼다 지워줘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여하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인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진 찍은 것 자체는 예. 저는 문제가 아니고 만난 거는 문제가 아닌데 불법 정치 자금을 예.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뭐 그게 예를 핵심이죠. 들면 뭐 예. 시계 같은 걸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뭐 그런 거 가려야죠. 예, 네.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게 전재수 장관의 해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물론 보세요? 뭐 이제 개인 진술로만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로 가야 되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증거는 안 나왔어요. 예, 예. 예,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혐의를 받게 된다면 전재수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그냥 없다라는 말로만 공방하는 수준을 좀 넘어간 건 있는 것 같아서 수사가 될 필요는 있죠. 근데 지금 언론이 저는 사실은 이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을 보던 언론의 태도에는 분명히 저도 기자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부를 오래 출입한 기자들이지만 정말로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도 알 법한 얘기들을 정말 엉뚱하게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 중앙일보 보도가 그랬습니다.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정청 핵심 인사들에게 접근했다라는 리드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의 보도가. 맞아요.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문재인 정부 사람 왜 만납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사이에 그런 암묵적인 그런 갈등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정치부 기자들이면 다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접점을 찾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뭔가 이렇게 연을 만들면 마치 문제가 해결됐을 것처럼 상상력을 넓히는 기사를 쓰는데 이게 사실관계도 따져보면 이치에 안 맞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이게 보면은 계속 이렇게 뭐 50보 100보다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비슷한 정당이다. 피장파장이다. 이런 식의 뭔가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한 이런 보도들은 좀 자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한일 그 해저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재수 의원에게 그런 식의 청탁을 통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가리면 되지만
실제로 그 영남권의 해저터널이라는 게 보면은 부산과 일본을 잇는 거라면서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부산에 있는 사람 전재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나머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는 네. 가장 당사 지역에 살고 있는 당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가 정말로 저는 맹점이 많은 보도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언론인들이 시각을 좀 제대로 정비를 해서 너무 이렇게 좁은 시야로 볼 게 아니고 넓혀서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그 해저터널 문제로 통일교가 다양한 국민의힘 의원을 전현직을 만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제 MBC가 보도를 잘했던데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전재수 장관은 계속 반대했어요.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결국 부산이 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일본 조우라고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왜 하냐. 그런데 이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민주당이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 뭐 이런 관련자들은 다 예.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름말을 잘 타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통일교 의혹 자체를 여당 때리기의 예. 소재로 우리 언론, 특히 보수 언론이 그 소재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인 툴을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가 어느 정도나 관여되어 있고 어느 정도나 깊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보도가 아니라 전재수 망신주기 뭐 이렇게 신문에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자체가 참 상당히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재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제 소설 같은 생각인데 네. 이게 사실은 일본 아베 정부를 비롯해가지고 보수 우익들하고 통일교가 금품 그렇습니다.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들도 과거에도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혹시 이렇게 장부 파헤치다가 네. 그거 나오면 어떻게 하나? 오, 그럴 수 예를 들면 있겠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상상력이지만은 네. 예를 들면은 통일교가 이제 금원 관리를 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한학자를 상대로 한 특별 예. 보호가 있었다고 한다면 국내와 관련된 보고만 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쵸. 상식적으로 그러네요. 예. 일본어 관련된 보고는 없었을까요? 맞네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 한일이 공조해서 수사하는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예. 자,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하고 함께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18세 이상 2,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무선 RDD ARS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데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가 72.5, 필요하다가 13.9.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86.3%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주요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정도로 국민들은 도대체 통일교가 정치권에 줄을 대서 예. 그동안 교계 확산을 해온 거 아니냐. 여의도에 엄청나게 큰 빌딩도 있고 뭐 학교법인도 많잖아요. 뭐 선화예고 뭐 또 무슨 여러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언론으로는 세계일보 가지고 있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워싱턴 미국 언론서도 타임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뭐 마이크 로비하는. 펜스, 뭐 깅그리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종다기한 특히 아프리카 뭐 이런 데는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선교 활동. 진짜 큰 사건이네요. 동유럽도 그렇고 통일교 의혹은 예. 엄청 큰 사건이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통일교 입장에서 저는 통일교를 잘 모르지만은 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만 그렇게 하냐. 종교라는 게 우리나라 특수하게 정치랑 접합점이 많다 보니까 지난번에 최혜병 특검에서도 결국은 종교를 못 건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전 이번 기회에 종교 전반이 정치에 부당하게 헌법적인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개입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뭔가 선을 긋는 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을 좀 깨끗하게 반듯하게 만들려면 여러 의혹들에 대한 부패 청산 과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끝으로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았어요. 아직은 권고여가지고 권고. 최종 의결은 아니긴 합니다. 언제 윤리위원회에서 아마도 최종 결정되는 의결이 거죠. 언제 되는 네. 아직 거예요? 그 날짜가 나온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내 검찰 기구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2년을 구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당의 최종적인 판결 기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지는 정해질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그래서 열심히 여론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인격 모독적인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을 했는지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이제 그런 뭐 이게 그 내용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요. 간신히 이겼다라고 하든지. 간신히 당선된 거다. 간신. 영혼을 판 거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예. 했던 표현들이 예. 당 대표에 대한 뭐 인격 모독이라는 건데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당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평론가랑 다르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말 가지고 만약에 사실 징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 정당인으로서 장동혁이 아닌 밖에서 국민적 징계를 그 말로 받게 된다면 얼마나 정지를 받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그 말이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고 이것저것 뭐 자당이든 타당이든 넘나드는 건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당원권 정지를 2년 한다? 제가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이해는 가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런 수준의 단어로서 한다면 사실 헌정의 위기를 가지고 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국민의힘에서 지난 비상계엄 이후에 있었거든요.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때려부수다든지 뭐 발자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헌정에 대한 그렇습니다. 위기를 가지고 오는 말인데 그런 말들은 그냥 넘어가고서는 이러한 장동혁 대표를 향한 어떤 비판과 국민의힘을 향한 뭐 거기 보면 뭐 북한 노동당을 비유했다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이야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비유에 불과한 것인데 이게 당을 모욕했다, 뭐 이렇게 당을 파시스트 당이라고 했다 이런 게 뭐 어떻게 징계 2년이나 나올 수 있는 당원권 정지 2년이나 나올 수 있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네. 속보가 좀 더 나와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검찰에서 경찰이 신청한 전광훈 신혜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는 소식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보안수사 말씀해 주셨고, 권고가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해가지고요. 이번 주 안에 쌍특검법 충분히 견해 교환을 해서 마무리하겠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통일교 특검 하자는 거죠. 그러면 안에서도 약간 좀 논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추천권을 그래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기싸움 같은 네, 것들이 있는 것 뭐 같은데 개혁신당에서는 어떤 지금 몫으로 누가 가져가느냐의 하자. 예. 문제인 것 같은데 예. 물론 뭐 그런 게 합의가 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본인들도 의석수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예. 지금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야당의 공세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러한 연대가 지방선거까지 연결될 것인가가 사실 여의도의 가장 큰 관심사이긴 합니다. 개혁신당 안에서는 지방선거까지는 안 가고 원포인트로 통일교 특검에 한해서만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은 하던데 그렇죠. 근데 실제 요새 공공의 적이 있거든요. 이준석과 장동혁의 공동의 적 예. 한동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한동훈 제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함께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는 좀 일치하는 게 있어 보이긴 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뭐 특검 뭐 사실은 필요하면 해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국민의힘이 저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듯한 모양을 취하는 게 정말 안 될 걸 알아서 저렇게 하는가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통일교가 저는 네, 민주당하고 가까웠을까요 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에 선택을 한 학자가 하지 않습니까? 그쵸.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 그래서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파헤치기 시작하면은 만약에 특검을 한다손 치더라도 예. 국민의힘에 유리할까? 부메랑. 민주당에 저만큼 했으면 국민의힘이 얼마큼 했을까? 그렇지. 저는 그런 생각부터 들던데 맞아요. 예. 도대체 무슨 심사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전국을 돌파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맞아요. 거고 진정성 있게 수사를 받아보자 이게 아니고 그냥 특검을 고리로 삼아가지고 지금 떨어지는 정당 지지율 이런 것들을 재고해보자 이런 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을 안 받는 겁니다. 예, 받을 수가 없어요.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국회 정무위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의 10%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쿠팡 이제 10% 과징금을 물려야 되는데 이게 소급 불효 원칙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고 앞으로는 이게 예.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작업장에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쿠팡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도 국회가 좀 더 센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뭐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가운데도 속보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요. 나와가지고요. 네. 다 소화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오늘 다 소화하지 못한 소식들은 다 종합해서 내일 아침 또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